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선고 날짜 하나를 예고했는데요. 오는 13일 목요일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14일로 예상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총력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식과 1인 시위에 이어서 오늘은 일부 의원들이 삭발까지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이었습니다. 25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모든 변론은 마무리가 됐죠. 영상 속에서 추후 선고 날짜 알려드리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날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헌재가 한 가지 결정을 좀 했는데 그 내용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헌법재판소는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거 속도 내겠다, 서두르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선 그 반복적인 내용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그 방침은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추가 설명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최우선 방침 유지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요, 오늘 약간 다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탄핵 심판, 지금 6명에 대해서 변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고 날짜가 오늘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오늘 공개된 거는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오늘 13일 목요일 같은 날이에요.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12일, 지난달 12일에 모든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았죠. 그리고 그 다음 조금 지나서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변론 종결, 그리고 검사 3인은 24일 변론 종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25일 변론 종결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게 변론 종결 날짜대로 선고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덕수 총리가 빠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한 건지, 최우선 맞는 건지 약간 혼동되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자리에 오고 계시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최수영 평론가. 네. 최우선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도 유지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을 14일 목요일 날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예상되기로는 14일, 오늘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뭔가 순서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윤 대통령 관련된 선고 14일 일단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헌재는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말씀을 질문하셨으니까. 먼저 헌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한마디로 우왕좌왕 오락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선출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접수한 사건 먼저 해야죠. 그리고 비교적 단순한 사건들이에요. 이게 이른바 그 감사원장,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그리고 검사 이창수 중앙지검장, 비교적 계속 단순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단 90분 만에 변론 종결했어요. 그렇다면 별로 심리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빨리 해야죠. 그런데 저렇게 좌고우면하고 날짜까지 저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중간에 보면은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은 감사원장, 그다음에 총리, 검사, 윤 대통령 이 순서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날짜 본 거는 한덕수 총리를 건너뛰고 검사와 감사원장만 발표했어요. 그걸 가장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순서로 놓고 본다면 국가적 위기로 놓고 본다면 한덕수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죠. 한덕수 총리가 정말 단순합니다. 이미 그 최상목 그 대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할 방법도 없고 예. 시한도 우리가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당신 알아서 해라는 뜻입니다. 위헌만 판결해 줬어요. 그럼 한덕수 총리는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도 탄핵될 사유가 아니에요. 예. 최상목 대 있으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헌재가 정치적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주 후반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일주일 정도 뒤로 미룰 생각인 것 같다. 일주일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오. 왜냐하면 자 순서대로 본다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 건이 나와야 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예. 그걸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사법정에 맞지 않는 일이고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중대한 행위를 너무 가볍게 보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헌재 선고는 아마 2주 정도가 더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럼 헌재가 지금 뭔가 정치적인 상황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헌재 심판이라는 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 인정하는 거고 원래 사법은 3심 재판으로 유무죄 판단하지만 헌재는 딱 한 번 선고해서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단심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 저는 헌재가 오락가락하지만 비교적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듯한 느낌을 그럼 받고 최근에 있습니다.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상황도 지금 고려 고민 중이다. 대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오늘 헌재가 선고기를 예고를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를 오늘 예고하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검사 등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요. 자, 앞서서는 최종 변론이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지금 다음에 보실 거는요. 헌재 사건 번호별로 한번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2024 헌나 이렇게 헌재 사건 번호거든요. 근데 여기 다른 건 시청자분 뭐 다른 거보다 뒤에 있는 숫자를 좀 봐주시면 돼요. 최재 감사원장은 2번이었어요. 2번 사건 번호가. 그리고 검사 3명은 3, 4, 5입니다. 자, 그러면은 번호가 좀 앞서죠. 그래서 13일 선고 날짜 잡혔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번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8번, 한덕수 총리가 9번이에요. 그러면은 5번까지 끝내놓고 8번, 9번을 하려는 건가? 또 사건 번호 순서로 보면 또 시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정리가 됩니다. 김영주 교수님. 네. 진짜 사건 번호 순서대로 선고를 하려는 걸까요? 원래 공보관 얘기처럼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파면이 됐을 경우에 혹은 결국 직무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오래 가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앞에 번호 2번부터 5번까지를 무시하고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서 들어봤지만 최우선 처리한다고 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예. 대통령 체포 구속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측은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말하자면 인용을 했을 경우에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굉장히 큰 어떤 충돌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조금 쿨다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마지노선은 알다시피 4월 18일 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만 하면 되고요. 또 더 정치적으로 고려를 하면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 2심까지 대법까지 갔다 왔을 경우에 어쨌든 대선이 6월 중순까지 가는 것도 국익에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결국 4월 중순까지만 하면 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장으로 잡으면. 네, 그래서 아까 최평론가도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덕수 총리와의 관계는 뭐냐면 한 총리가 너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거부 입장을 예.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상목 대행이 훨씬 편했다는 측면에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의 문제는 좀 뒤로 늦춰온 건 아닌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늦췄기는 했지만 최상목 근행장 또한 한덕수 그 대행하고 똑같은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그래도 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95년에는 결과적으로 연달아서도 선고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96년에는
이틀 연속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 13일은 일단 검사 3명과 감사원장 잡혔죠. 그럼 예. 14일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TF팀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관이 다르기 예. 때문에 완전히 그 가능성이 제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내일이라도 뭐 금요일 하겠다고 하는 거죠. 다만 그게 30년 전 일이라서 예. 근래에 없었던 일이다 그런 거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 이번에 탄핵 그 재판 자체가 복잡한 재판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한두수 총리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예.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정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요건 제가 김용주 교수님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혹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때 한덕수 총리권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인용했을 때 빨리 누군가 백업을 해야 되는데 예. 트럼프 체제 하에서 그래도 한덕수 총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 예. 매치업을 그렇게 짜서 만들어 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걸 한꺼번에 들고 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동시 선고 가능성을 놓고도 여야가 굉장히 충돌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14일이라는 날짜가 원래 당초에 예상됐던 날이었었거든요. 이 날짜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배치되는데요. 서로 주장도 다르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헌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8차례의 탄핵 심판이 있었어요. 예. 그 7번은 거의가 목요일, 금요일 날 다 심판을 했습니다. 네. 보통 아까 조 의원님 말씀처럼 3일 정도 이전에는 선고를 했죠. 선고 기일을 공지를 공지를 했죠.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만일 오늘 안 한다면은 사실상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14일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고를 해야 된다. 이번 14일 금요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번 주말을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최수연 변호가 박지원 의원의 얘기 14일 안 나오면 선고가 안 잡히면 대한민국 뒤집어진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종의 저는 저게 헌재에 대한 간접 협박이라고 봐요. 아니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행위는 이게 대통령의 직을 파면함으로써 이것이 국가적 이익에 더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단지는 고도의 정치사법 재판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광장의 열기가 뜨겁고 탄핵 찬성과 반대로 양진영이 극렬히 대립하니까 빨리 종식시켜줘야 한다. 그게 탄핵 심판의 원칙입니까? 탄핵 심판의 원칙은 말 그대로 그 선고문이 그야말로 역사책과 교과서에 실릴 만큼 엄중하고 객관적이고 모두가 사후적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게 맞지. 그 광장 열기가 달궈지니까 그걸 조속히 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해야 된다. 졸속이라도 빨리 하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일각과 진보 진영에서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여러 가지 지금 광장의 열기 이런 것들이 탄핵 기각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니까 그런 조급함과 그다음에 더 앞서서 혹시라도 이것이 기각이 될 경우에 불어닥칠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빨리 한다고 이게 능사냐?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의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박지원 의원은 과거에 우리가 정치 구단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는 정치 1급, 2급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단도 아니고 급으로 떨어졌다고 네, 네. 보시는 거예요? 김영주 교수님은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수 있다. 14일 날 선고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인들 스스로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조금 자제하고 차분하게 제일 지금으로부터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해야 되겠다. 저는 제일 대통령께 불만이 아직까지 승복해달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제일 큰 안 불만입니다.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끝까지 자기가 뭐 이렇게 권한이다. 또 자기 이야기가 맞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분란이 나는데 사실은 이번 사건은 아예 12월 3일 날 결정 난 사건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만 현재 지난번에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 때 4대4로 나왔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가급적이면 그 소위 교황 선출 방식으로 8대0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 갈 수 있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늦어진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 논의가 시끄럽다. 자칫 잘못하면 5대3 가능성도 있다라는 불안감의 발로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14일로 예상됐는데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각까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내일도 좀 기다려봐야겠군요. 이런 가운데 14일 목요일 날 잡힌 게 4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예요.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 역시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13일 날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냐 이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총 4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탄핵을 아무리 많이 했기로서니 그것이 야당과 언론을 사살까지 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내란에 버금가겠습니까? 전혀 걸맞지 않은 비교라고 보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횟수로 인해서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데.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 이른바 줄탄핵 소추를 했죠. 29번이다. 이런 숫자 계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수영 평론가, 만약에 13일로 잡혀있는 4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기각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저는 전원 기각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 때도 그랬지만 헌법과 법률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저거는 민주당이 뭔가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중론인 거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면 나오면 당장 대통령 탄핵 선고, 총리 탄핵 선고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이었다라는 게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각 결정이 나오면은 그 자체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 자체가 무리한 거라는 그렇죠. 게 입증이 되는 입증이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이런 무리한 탄핵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필요하지만 탄핵이 기각됐을 때 일종의 말하자면은 처벌 조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대한 징계형인 어떤 조항들을 좀 더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줄탄핵이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계엄한 이유도 줄탄핵이었고 사실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매우 유리했던 지형이 꺾이는 것도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점이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교훈으로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줘야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시기에 4명의 탄핵에 기각이 만일 나온다면 저는 민주당에게 그렇지 않아도 조급증과 무리한 역풍이 부는 상황에 저는 더 부채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강공 모드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올 수 있는 이 줄탄핵의 기각에 대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더 지금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영규 교수님,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13일 날 4명에 대한 헌재 판단이 있는데 이게 다 기각, 줄기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지점이 있고 또 뭐 너무 제가 공학적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그 탄핵의 결정이 나고 또 만약 인용이 된다면 대선 전국에 가서 그 다음에 줄 탄핵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면 훨씬 더 논란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라서 미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거 가정이다. 만약에 기각이 나온다면 그게 오히려 지금 빨리 나오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세요? 네. 그런 판단을 자잘한 건 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제되고 자제되어야 되는 권력인데 좀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자제하지 못해서 굉장히 큰 위기를 주고 또 국가적인 손실을 갖게 합니다. 물론 뭐 탄핵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입니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국익의 손실이 얼마나 컸습니까? 주가나 환율이나 그런 면에서 계산해 보면 지금 민주당이 뭐 탄핵 비용으로 뭐 3억 4억 쓰는 것보다 10배 20배는 더 많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서 절제되지 못한 그런 어떤 순간적인 그런 충동적인 계엄 선언으로서 국민들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는 부분이고 그것은 다 양측 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시청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 날짜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최근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요구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당 내에서도 이거 변론 재개 요구하면 안 된다. 시간 더 끌면은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가 합류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게 안 좋다. 뭐 이런 약간 계산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이슈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차벽에 둘러싸인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헌법재판소 본관 건물 그 앞에 경찰 버스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굉장히 긴장 속에 있거든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와 관련돼서 당부를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 자, 그럼 헌법재판소 주변 상황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사진, 그림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자, 하늘에서 본 헌법재판소 모습이에요. 그 본관 건물 네모가 있고 그 옆에 병관 건물 있죠. 이게 헌법재판소 경내인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줄이 쳐 있죠. 이거요. 그냥 단순한 노란색이 아니라 다 버스입니다. 경찰 버스가 저렇게 늘어서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가운데 보시면 경찰 차벽이라고 썼는데 옆에 보시면 헌법재판소 정문에 들어가면 일단 버스가 한 3대 정도가 일단 벽을 또 막고 있습니다. 안쪽 벽이죠. 그리고 도로 쪽에 가면은요. 헌법재판소 이 정문 앞쪽에는 2줄로 차벽이 서 있고요. 양 옆에도 차벽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2월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재개될 때는 변론이 있는 날만 저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날짜 잡힌 것도 아닌데도 혹시 하는 생각에 경찰이 저렇게 차벽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내용 좀 하나 보죠. 경찰은 지금 초비상 상태인데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탄핵 선고 당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당일을 가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재 주변을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답니다. 그렇다면요,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헌재 인근의 주유소 폐쇄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주유소. 이나물질이 잔뜩 있는 곳이잖아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경찰이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100m 이내는 집회금지 그리고 차벽 설치. 방금 사진으로 확인해봤죠. 2중, 3중에 차벽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다. 아무도 그 사이를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용 경찰력 장비 총동을 합니다. 가포 비상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다면 휴가 이런 거 다 제한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특공대 투입 역시 지금 검토 안으로 있다는 겁니다. 김영주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만약에 정해진다면 그리고 실제 선고가 나온다면 그 시점입니다. 불상사 진짜 벌어지는지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우선은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나 시위자들에 대한 불상사 이전에 예. 헌법재판관 한 분이라도 그 뭔가 개인적인 어떤 뭐 테러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고가 난 이후에 혹시라도 재판관들에 대한 이후 이전에라도 지금부터 예를 들면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동안에 헌법재판관 한두 사람이라도 누군가 감금을 했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의 파국 아닙니까? 파국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좌표 찍기를 해서 저 사람이 인용하기로 돼 있어. 저 사람이 너무 쉽게 그런 표정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8인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신변 보호가 1차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마찰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 주변이 너무 좁습니다. 아. 부딪힐래야 부딪힐 수도 없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경찰들이 막았으면.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의 피해가 더 많다고 봐야 될 정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국역 사거리부터 현대사옥까지가 거의 도로가 다 좁죠. 예, 예. 뭐 일본 대사관까지 포함해서 지금 보입니다만 전경이 보이지만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네, 지금요. 네. 서로 이것은 뭐 충돌이 이전에 잘못하면 뭐 넘어지고 하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호 충돌을 이전에 예. 너무 좁아서 생길 수 있는 과거 우리가 이태원 사건 같은 그런 불상사가 또 사고군요, 그건 네, 지금. 그런 부분도 예방해야 되는 즉 예. 시위자 사이사이에도 경찰들이 들어가서 가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예. 그와 같은 무력 충돌이라든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다든지 예. 이런 사고는 아마 그래도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경찰이 굉장히 비판받았죠. 아마 경찰도 그거를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막겠다 이런 아마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탄핵을 주장하는 쪽, 찬성하는 쪽, 탄핵을 반대하는 쪽, 어떻게 보면 점점 약간 극한의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국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시작해 주십시오. 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참담합니다. 그리고 대견합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마음과 우리가 함께해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동하면서 가지는 마음 결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우리 김혜선 선생님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우리가 이번 의식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많이 울었는데 오늘 장관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삭발, 헌재 앞에서는 탄핵을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삭발, 뭐 120명이 넘게 릴레이 삭발을 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교정 평론가. 네. 점점 극단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좀 전에 헌재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헌재 어제 10일이죠. 10일 날 온라인 그 헌재 그 이제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린 사람이 23만 명이었답니다. 23만 명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대기자만 4천 명이었대요. 글을 올릴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비상, 그러니까 온라인 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 진영의 커뮤니티가 하잖아요. 지금 보수 진영 그 집회에서는 예. 헌재를 부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또 진보의 커뮤니티가 하면은 위법할 결심을 하자. 만일 기각하면은 위법할 결심. 그렇다면 아예 범법이고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진영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와중에 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삭발하는 건 누구를 향한 삭발입니까? 저는 대통령의 12.3 계엄이 어쨌든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적인 권한 행사였어요. 그걸 우리가 헌법적 강경 태도를 합니다. 헌법적 강경 태도를 보인 후가가 지금 탄핵이 된 거고 예.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요. 그리고 민주당이 29번의 줄탄핵이 뭡니까? 본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이죠. 그 제도적 자제, 제도적 인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장의 열기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뜨거운데 저분들의 단식과 저분들의 삭발은 사실 부추기는 기름 역할을 하는 거고 더 트리거, 이른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제해도 부족할 대의민주주의를 하셔야 될 분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광장의 열기를 식힐 수 있는 건 또 제도권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저는 양쪽 모두 기각이면 기각, 인용이면 인용할 때 다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줘야 하고 국가 언론들도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은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불상사 때문에 굉장한 걱정과 걱정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정치권의 모습, 지금 삭발까지 가는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부 모습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총력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여론의 호소 또는 지지자들의 결집을 의도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리 좀 해보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뭐 제목은 단식, 삭발, 뭐 릴레이 규탄, 농성 이런 건데요. 단식 투쟁 시작됐죠, 지금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뭐 파면 날까지 단식한다. 그리고 삭발식 방금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모습,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했죠. 그리고요, 오늘부터요,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릴레이 규탄 발언을 계속하겠다고 예고가 된 상태예요. 일단 민주당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모습은 어떨지 이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어디에서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했고 대통령 탄핵 각하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원들께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것이고 때문에 경찰들에게 알렸는데 경찰들이 이상하게 방관을 하고 결국에 저희들이 일부 특별히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죠.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애 투쟁을 하거나 뭐 장애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하면 약간 당 차원의 대응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력전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뭐 당에서는 딱히 없고 그냥 개별 의원들의 행동입니다. 이걸 또 설명을 내놓네요. 네, 아마 뭐 양쪽 모두 다 이제 그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초각을 다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안의 당 외에서의 수적 규모가 한 6대1 정도까지 탄핵 반대 쪽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십니까? 보면. 그런데 이제 지난 토요일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서서히 민주당 쪽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하나 이제 탄핵에 대한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균형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이 흐름들을 그동안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이번에는 거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많이 광장에 안 나왔어요. 또 부분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할 때가 아니네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민주당은 이것을 좀 더 탄력을 해서 대선 전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예.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탄핵이 만약 인용됐을 때 이 기관차를 같이 타가지고 조기 대선을 치를 때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급진 우파 진영의 어떤 광장을 맡기고 다시 일부 후퇴를 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두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 차원의 대응 지금 상황에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뭐 거리로 나가는 장애투쟁 위주로 지금 뭔가를 끌고 가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일부 의원들의 행동이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당 차원이 아닙니다. 약간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 차이점의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론의 지형과 무관하지가 않죠. 정당은 결국 여론의 그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곤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탄핵 찬성과 어떤 탄핵의 반대에 대한 비율이 많이 좁혀지고 있고 과거처럼 무조건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조급증이 더 발동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여유를 이게 헌재라는 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론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구속 적부심에서 나온 이후에 약간 미묘하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중도의 흐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에 대해서 헌재가 또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유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헌재의 여론 지형에서 조금 더 국민의힘 유리한 쪽에서 한번 펼쳐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느슨했던 지지층을 어쨌든 강고하게 결집시킴으로써
우리도 더 압박 수위를 높여야지 지금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현재 평의에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의 유불리는 아마 민주당이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단식 농성 중인 대표적인 인물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벌써 며칠 됐어요. 단식에 들어간 지가.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단식을 시작했고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교수님,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단식에 의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게 맞다고 했지만 그걸로 충분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왜 단식에 나선 겁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어쨌든 민주당 전체가 이 국면에서 그리로 나서 있고 또 당 지도부들이 다 나와 있는데 본인도 그게 동참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건 앞서 영상 속에서 얘기한 내용의 그 맥락이고 두 또 한 번째는 가지는 어쨌든 이 결과가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이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뭐 다 알다시피 야권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선거법 2심 재판이 1심과 거의 같은 형태로 나올 경우에 미동이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호남이나 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사법 리스크가 위중하다고 봤을 때는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김부겸, 김동연, 뭐 김경수 다 있습니다만은 누가 더 좋다 선후가 아니라 누가 두 번째의 여론조사의 혜택을 받느냐.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적 지지, 또 당원들의 지지가 두 번째 가는 사람한테 밀어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물구나무를 서든 뭐 단식을 하든 뭐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화면에 많이 보여주는 또 자기 목소리를 정확하게 당원한테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뭐 그것이 어떤 지금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현역도 아니고 다른 방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렇게라도 자기 목소리나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자기 방식으로는 최선의 방택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큰 상황, 그거에 대비한 포석을 깔아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죠. 그리고 또 다른 비명계 인사 김동연 경기지사. 여기는요. 저녁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어제 1인 시위하는 모습 중에 한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풀려나면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기가 찬 행동을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기자분들이 놀라셨겠네. 취소돼서 나온 것은 나온 것은 김동연 기자는 오늘 저녁에도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하죠. 다른 일정을 낮에 일과 시간에 뭐 소화하고 저녁에 다시 1인 시위를 한다는 예고가 돼 있습니다. 표정 평론가. 글쎄요. 얼마 전까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 발언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비명계의 반발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에 사실 민주당이 좀 약간 결집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이 과정에 아까 김경수 전 지사의 단식 농성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1인 시위. 이거 이유를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리바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리바이. 왜냐하면 그동안 인용될 거라는 게 민주당 쪽 지지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금 석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이 뭔가 이게 기각될 수도 있다는 흐름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지지자들이 나중에 물을 겁니다. 기각됐을 때 당신은 뭐 했어 그때? 이재명 뒤에서 등에 칼 꽂았지? 당신 비판했지? 당신 말하자면 정치 일정을 당신한테만 유리하게 가려고 그 했던 거 아니야? 그럴 비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나 지금 단식도 하고 나 지금 맥주캔 맞아가면서 내가 1인 시도 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 신분이에요. 선출직이지만
이런 부담을 감을 안고도 하는 이유는 바로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명분 축적하기 위해서 이른바 주목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거의 뭐 에펠탑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있잖아요. 노출도도 높고 주목도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공간을 창출해내야 나중에 본인들이 조금 균열을 낼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거고, 저는 어쨌든 나중에 대선이 있든 없든 어쨌든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알리바이 전략으로 두 전현직 지사가 저는 좀 약간 극강의 강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저녁에 1인 시위하는 거, 그리고 단식 농동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일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내일 농성장, 이게 광화문 인근에 농성장이 지금 설치가 돼서 뭐 진행 중일 거거든요. 근데 여기 농성장에서 비명계와 간담회를 갖는데 내용은 국난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자, 그럼 누가 참석을 할까요? 이재명 대표 쪽 제안인데요. 김경수, 박용진, 이광재, 임종석 등 이른바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뭔가 도모를 하는 모습이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김부겸 일정상 내일 간담회 불참. 이것도 누가 참석했는가, 누가 불참했는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꽤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슈는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글로벌 허브 문제, 산업의 문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정치인이 여기 내려와서 그 두 가지 얘기 안 한다는 거는 의식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모든 부산 국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막고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국민의 용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용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 얘기 좀 한 명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 얘기 해주시기 위해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송영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은 성추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기회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좀 뵙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게 있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 친윤계로 꼽히시는 분이 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네요.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여기까지 이르게 되고 대통령께서 저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제가 인간적으로 괴롭지 않겠어요?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대통령하고도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화해시키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제가. 그래요? 예. 애를 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마음들을 좀 더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당에서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당원들 마음속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 이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비교 좀 해볼까요? 두 사람의 얘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입니다. 언젠가 뭐 기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의 본인의 희망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뉴한 의원은 한동훈 아름답게 떠난 게 아니다. 돌아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당원 속으로, 당으로 완전히 뭐가 흡수되기 어렵다, 이런 뜻을 약간 설명한 것 같거든요. 성추운 부의장. 예. 이뉴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어떤 이유에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그렇죠. 떠났다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약간 말씀을. 뭔가 비유를 한 것 그렇죠.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강성 보수 지지층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마도 탄핵 심판이 이제 나오면,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국민의힘 분위기도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국민의힘에 만연하고 있다면 아마 탄핵 심판 저희가 봤을 때는 인용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인용된 이후에는 아마 중도층에 확장할 수 있는 중도층에 좀 어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목소리가 좀 쏠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걸 한동훈 대표가 얼만큼 얻어내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무시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건 결국 낮은 지지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만약에 변동이 생겨서 어느 정도 허들을 넘게 되면 예. 그렇게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허들의 기준은 몇 %로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보수 지정에서 한 4등 정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2등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순위로는? 퍼센티지면 등수로 그러니까 등수가. 2등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 정도 되면 이제 한동훈으로는 안 될 수는 있어도 한동훈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자꾸 배제하고 국민의힘을 떠나라 이런 얘기는 못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지율 허들을 얼만큼 빠르게 넘느냐, 언제 넘느냐 그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추인 부의장 말씀은 약간 시간 문제다 이 뜻인가요? 저는 탄핵 심판 이후에 분명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걸 한동훈 전 대표가 잡을지 아니면 예. 다른 후보가 잡을지 이건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김문수 장관이 1등하고 있는데 그 예. 흐름은 전 분명 바뀔 거라고 봅니다. 흐름은 바뀔 것 같은데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잡을까? 잡을 능력을 보여줄까? 이거네요, 관건은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전직 국민의힘 대표였죠. 그동안도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소리 한 적은 없어요. 오늘도 좀 쓴 소리 내놨는데 일단 무슨 소리를 한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법 전문가라고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라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정치하는 데 있어서 뭐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 그런 검사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력이 검사 잘한 거 그리고 정치인 해가지고 진 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거 검사 이력 다 버리고 그러면 이제 정치해가지고 큰 기회를 얻었는데 진 거 이거를 무기 삼겠다는 게 사실 저는 약간 의아하긴 하거든요. 자, 송영훈 전 대변인. 만약에요. 조기 대선이 열려서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도전하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여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약간 배신자 프레임, 배신자 꼬리표 이런 게 좀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중도층을 생각하면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20년이 넘는 검사직을 가졌다. 검사 출신이라는 게 한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둘 다 과제인데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출신인 것은 맞죠.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출신 정치인의 한계를 벗어 던졌다는 것은 12월 3일 그 비상계엄의 밤 때 보여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의원도 좀 전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검사 출신 정치인에게 붙이는 그 딱지는 상명하복에 익숙한 정치인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월 3일 그 비상계엄 밤의 장면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계엄을 선포했을 때 야당 대표도 아니고 집권 여당 대표가 가장 먼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고 위헌위법한 계엄이고 내가 반드시 앞장서서 막겠다, 국민들을 지켜드리겠다라고 말했던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서 누가 검사 출신의 상명하복에 익숙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사실은 과거에 이준석 의원이 평론을 한 10년간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의 지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평론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좀 기울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개인의 사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 본인이 돌아오고 싶지만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는 대체제가 있으면은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인요한 그 의원의 말을 봤지만 떠날 때 아름답지 못해서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송영훈 전 대변인 말씀은 이준석 의원한테 그 쓸데없는 얘기 무슨 의도로 하는지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당내 사실 친윤계하고 그동안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도 친윤계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한계가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은 선을 그었다 이미 이런 논평을 좀 해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요즘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적인 어떤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를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여기 이제 최근 며칠 발언을 정리한 건데 일단 한눈에 봐도 많네요. 지난 5일에는 이재명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MBN과 인터뷰 때 저에게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지난 6일 검찰과 짜고 뭐 체포동의안 통과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최근에 한 발언 논란됐죠. 이걸 놓고 이재명 벌써 계엄 중이다. 바로 받아칩니다. 그리고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대표 5년간 범죄 회피했어요. 계속 뭔가를 상기시키죠. 다음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또 이런 얘기합니다. 부산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방문했는데 부산시장과 만남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걸 두고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부산 갔죠. 이재명 대표 부산 시민을 모욕했다. 현안에 대한 얘기 제대로 얘기 안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내가 돌아오니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요새 말 안 하던데요. 이렇게 또 비판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송치훈 부의장.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연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본인 어떤 주장을 섞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럼 이게 혹시 자신을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가 1등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예. 결국 이재명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걸 어필하고 싶은 거겠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강성 보수 지지층 그리고 강성궁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할 때 이 사람 보수 아니다. 성향의 공격. 그리고 이 사람 이재명과 같이 자꾸 같은 목소리를 낸다. 야당 대표랑 같은 목소리를 내는 대표가 어떻게 여당의 대표냐 이런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복귀한 이후에 뭐 연평해전 연극을 관람한다든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가 맞다라는 걸 좀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안보, 보안 그런 것과 관련된 행보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함으로써 나는 이재명 대표와 목소리를 같이 낸 적이 없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함인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보다는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 의원들이나 강성 지지층이 얘기하고 있는 비상계엄을 자꾸 옹호하는 발언, 비상계엄은 계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발언에 맞서는 발언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중도층에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자꾸 처음에는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는 논리를 하다가 점점 비상계엄도 정당했다.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다.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이거에 저는 중도층들이 많이 등을 돌렸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라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끝까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보수 정당을 이끌어야 된다는 저는 논리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도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걸 하시면서도 결국 중도층의 확장은 저는 제대로 된 보수, 비상계엄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전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기억을 작년 총선 당시로 돌려보면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유세 활동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때리기가 총선 전략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굉장히 수위를 올리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의도적으로 이재명 때리기를 한다기보다는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나아가서 중도까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소구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권력의 사회화를 지금까지 보여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도 2023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포기를 선언했다가 다시 그것을 바꾸면서 본인이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고 체포 동의안 그 부결을 노렸다가 나중에 그게 또 가결이 되니까 이제는 또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쳤다. 이런 본인 스스로도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입법 권력을 계속 사유화해 왔는데 이것이 지금 입법 권력 하나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행태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입법 권력에 더해서 앞으로 행정 권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 헌재까지 장악을 하게 됐을 경우에 권력의 사유화를 그렇지 않아도 보여줬던 인물이 얼마나 대한민국 위험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논변이 지금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보수 정치인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나 이재명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당연히 비판적인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해야죠. 그것은 어떠한 전략 차원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저런 것이 반복됐을 때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앞서 강성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직도 어느 정도의 정서적 거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 전 대표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강성 보수층이라고 하는 분도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부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교집합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요. 그런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행들을 계속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공통점이 있구나. 원래 한 식구였지.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그러면서 점점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판단도 좀 섞여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지금요. 여권의 또 다른 잠룡 얘기 좀 해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에 서울로 올라오는 일이 잦아요.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 오는 것 같거든요. 본인의 지지층과 소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거기에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답변을 잘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데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정리해보죠. 청년의 꿈 홈페이지 어제 올라온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지자니까 저런 질문도 하겠죠. 대선 준비한다는 기사 그만 쓰라고 공식적으로 좀 발표해 주세요. 언론사들 시장님만 대통령 탄핵 바라는 듯한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 좀 쓰라고 공식적으로 얘기 좀 하세요. SNS나 인터뷰에서 한 번 더 밝혀달라. 이런 질문, 어떻게 보면 요청이 담긴 질문이 왔어요.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구시정 외에 늘 차기 대선 준비인데 그걸 두고 탓할 수는 없어. 그러면은 그런 당부는 못 한다는 소리인데요. 성추인 부위죠? 예.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 여권 잠룡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조기 대선 자체를 거론한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좀 저런 답변한 거 보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여당 내 기류에 약간 뭐랄까 이게 뭐가 지금 막 혼재돼 있는 겁니까?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강성보수 지층에서는 예. 그 전환길 씨가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그 상중 그러니까 상도 일어나지 아직 부모님 살아 있는데 제사상 차리냐 이런 격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었는데 비유를 하는데 부모님이 멀쩡히 그쵸, 살아 계시는데 지금 뭐 장례 제사, 준비하냐. 장례 네. 이런 거 얘기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지지층의 생각이 여전한 겁니다. 거기다 석방까지 됐으니까 뭔가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지금 희망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대선과 관련된 분위기,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너 왜 지금 조기 대선 그 준비를 하느냐. 근데 홍준표 시장의 말에 저는 일리가 있는 게 그 조기 대선은 만약에 치르게 되면은 60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보수 지지층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늘 탄핵 기각만 생각할 겁니까? 탄핵이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은 60일 동안 선거운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빠르게 미리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 보수 대부선 주조의 얘기를 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근데 홍준표 시장이나 뭐 지금 각 잠룡들이 이미 조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고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도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탄핵 결과가 이번에 이 구속 취소 인용이 됐다고 한들 뭔가 탄핵 심판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날짜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내용에 대한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행보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만 아마 발언에 있어서 조기 대선과 직접적인 발언, 뭐 개헌을 이야기한다든지 다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헌재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발언 횟수는 늘리면서 스피커의 볼륨은 계속 키울 겁니다. 다만 조기 대선을 좀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좀 자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선 잠룡들이 몸이 달아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지층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댓글 달아준 분은 아마 홍준표 시장을 걱정해서 달아준 거겠지만 홍준표 시장은 보니까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보시기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좀 가닥을 잡고 하는 걸까요? 아니 홍준표 시장은 원래 이제 탄핵 소추 이후에 탄핵 국면 초반에도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공공연하게 시사를 해왔죠. 그렇습니다. 예. 뭐 서울로 집을 옮겨야 될 것 같다는. 이사 가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했죠.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내가 대구시장 자격으로 가는 줄 아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언이 새삼 놀랍지는 않은데 다만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그러면 어떤 유권자층을 타겟으로 하고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그 전략적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냉정하게 말해서 그 보수 지지층 중에 좀 더 중도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과는 조금 더 정서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이제 코어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은 여전히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높게 보시기 때문에 예. 조기 대선의 조짜만 꺼내도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심합니다. 지금 저 약간 요청 같은 질문을 쓴 지지자 역시 약간 그런 성향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본인은 중도 보수로부터는 상대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데 예. 코어 보수로부터도 배척받을 수 있는 발언들을 계속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은 나의 대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자기 만족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 예. 점에서 사실 많은 정치권 전문가들이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고 그럼 약간 보여집니다. 전략이 좀 혼란스럽다는 겁니까? 그렇죠. 좀 저런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늘 차기 대선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러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다른 잠룡이죠. 오세훈 서울시장. 여기서 요새 얘기 발언을 보면 뭔가 좀 생각이 복잡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발언 확인해 보시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혹시라도 있을 인용 결정에 대비해서 공당이라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결정이고 손 놓고 있다가 만에 하나 그런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매우 당혹스럽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그런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메시지가 막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송영훈 전 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됐을 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또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생각인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가 혼재되어 있고 사실은 작년 12월 12일 무렵에 이 탄핵에 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 사후적으로 말을 거두다시피 하는 언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탄핵 찬성인지 탄핵 반대인지도 좀 애매하고 불분명한 스탠스에 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환영을 해서 강성보수층 코어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의 마음을 사려고도 하고 예. 그런데 동시에 그 조기 대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지금 오늘도 있었던 것 이거는 아닙니까? 또 만일의 사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홍길동이 호부 호영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시사하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중도 보수 쪽에서 상대적으로 설득력 있게 들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예. 사실 현 상황은 보수층 내에서 그 양쪽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마찬가지로 앞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지지층을 다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어떤 메시지를 펼치면 그것이 그냥 허공에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스탠스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고언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장 선명한 메시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까? 아무래도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죠. 그래서 제가 일관되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그 예. 여당 내의 경쟁 구도에 대한 뷰를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후보 그리고 탄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후보 이 두 정치인 간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존재감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점 때문입니다. 복잡한데요. 두 분 분석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여기는 글쎄요. 야당과도 관련이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여권과도 관련이 있고 그러네요.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흑기사 물음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진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 흑기사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흑기사는 이게 은근슬쩍 도와주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려울 때 상대방이. 흑기사 얘기를 오늘 하신 분이 있어요. 목소리 좀 들어보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내부의 반발, 분란, 더 나아가서 오픈 프라이머리, 임기 단축 개헌 이거 말 꺼내면 지금 역적이에요. 예. 그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지금 다 덮였다고. 거의 빈사 상태에 빠졌던 민주당을 총선에서 압승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흑기사는 윤석열이다. 이번에도 흑기사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흑기사다. 관자 정치 하시면 안 된다. 예. 그냥 가만히 계시라. 도와준다는 소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재명 대표가 당내 뭐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할 때 도와준다 이거죠, 지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석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언론에 이제 익명을 통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익명이니까 조금 솔직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 구속 취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윤 대통령 대 이 대표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 있다. 이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청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시윤 부의장,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흑기사, 청신호 이런 거 나왔습니다 지금. 글쎄요, 흑기사 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그 문장에 동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합니까? 국정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승할 수 있었던 여러 원인 중 하나겠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 숙제가 있어요. 주어진 숙제가 지금 비명계와의 통합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라고 보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인용되기 전까지 그 숙제를 좀 하고 계셨죠. 통합 행보를 좀 보이기도 했고 예. 때로는 또 발언 때문에 통합 행보가 또 빛이 발하기도 최근에 했고. 뭐 검찰과 짜고 그쵸. 쳤다 이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비명계가 되기도 엄청나게 했었죠. 반발했죠.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것 때문에 구도가 바뀌면서 저는 숙제 제출 기한이 연장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당에서 자 이거 통합이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좀 단일 대우로 같은 목소리를 내자라는 분위기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재명 친명계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목소리는 쏙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숙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뭐 덮었다, 이거를 다 뭐 싸그리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 기간이 좀 연장됐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한 해석이다. 최소한 급한 불을 끈 거에 도움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뤄진 숙제였다. 이런 분석이시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언급한 대목이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폭거는 예. 제가 누구보다도 더 같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가장 맨 앞에 서서 싸워왔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저희는 차츰차츰 저희가 이겨나가고 있고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의 타이머가 거의 와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엄을 선포하게 된 대통령의 판단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아까 총선 얘기 꺼낸 조응천 전 의원 얘기가 거의 같은 맥락인데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흑기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종의 적대적 의존 관계가 우리 정치에서 그동안에 고착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의 한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스스로 실언을 해서 굉장히 큰 공경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텐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동아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국이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까 뭐 비상시국 관련된 회의인가요? 좌담회 비슷한 걸 소집을 하면서 이제 비명계를 다 불러 모았잖아요. 예. 원래는 본인이 비명계가 검찰과 짜고 쳐서 자신을 구속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당의 비명계라고 하는 게 존재하느냐 이런 발언들 때문에 그동안에 김경수, 김부겸, 박용진, 임종석 이런 분들을 쭉 만났던 게 다 무리로 돌아갔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석방을 빌미로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또 비명계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일극체제 하에서 오라고 하니까 안 올 수도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지금 김경수, 박용진, 이광재, 임종석 이런 분들은 참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부겸 전 총리는 안 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가 내려와도 지금 동아줄을 잡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시준 부의장께서도 적절하게 분석을 하셨듯이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결정을
하기 전에 한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바로 예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헌재 선고 이후에는 또 국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재명 대표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은 그때부터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는 26일이면은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오죠. 이게 정치권에서 또 주목하는 어떤 시점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대한 비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여당에서는요, 한 지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서 법원에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오늘 위증조사 항소심 준비기일인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어떤 점 위주로 좀 말씀하실 예정인가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는 분이 또 여권에 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검찰만 뭐라고 그러고 지금 판사 얘기 안 하더라. 근데 이제 원희룡 전 장관 또 이렇게 해요. 구속 취소는 법원이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만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월 26일 죽일지 살릴지 결정할 재판 앞두고 있으니 끽소리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훈 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원 얘기 진짜 안 하네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검찰만 비판하고 있는데 그 논리가 대단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일단 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범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1월 26일 아침에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이 돼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논의를 할 때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들이 그러면은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혹은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 어느 게 맞는지 착각을 해서 그런 의견들을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검찰로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바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본인의 의뢰인들이 구속되면은 그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이번 결정 있기 전에 방식대로 계산했을 겁니다. 날 계산.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을 비판하는 게 사실은 민주당의 논리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잖아요. 2012년에 그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도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하는 헌재 결정이 있고, 이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가 성격이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헌재에 가져가게 되면은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현실화됐을 때는 검찰이 불법 구금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느라 결국에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이것을 두고 법원은 얘기를 못하고 검찰만 비판을 하다 보니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있으니까 헌재 결정을 빨리 따르지 않는다고 민주당에서 탄핵 사유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빨리 따르니까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늦게 따를 때 탄핵 사유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빨리 따라도 또 탄핵 사유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모순에 빠지지 말고 법원을 비판할 때 있으면 법원을 정정당당하게 비판을 할 일이고, 그다음에 탄핵 중독은 이제 민주당이 정말 빨리 벗어나야죠. 송치훈 부의장, 사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안 그 직접적인 결정은 법원이 했잖아요. 구속 취소를 받아줬으니까요. 그러면은 뭐 검찰이 잘못이 있었다, 검찰을 비판하고 그리고 법원도 비판하든가 하는데 법원은 안 해요. 법원이 안 하고 검찰 얘기만 합니다.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매우 부적절한 판결을 전 내린 거로 보는데요. 근데 그 판결문을 보면 시간과 날 계산하는 거,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잖아요. 근데 둘 다 보면 수사기관들이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영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조계에서는 날로 계산을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주장을 누가 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1월 24일부터 26일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갑자기 시간 계산해야 된다. 이거 곧 구속기간 만료된다는 주장을 갑자기 꺼냈거든요. 그럼 검찰은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었어야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해왔더라도 혹시나 저런 주장을 했으니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서 최대한 26일 아침까지
기소를 했었어야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대신 공수처도 잘못한 게 있죠. 수사관원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관원 내란죄 수사관원 역시 검찰은 없지만 그거는 경찰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인지해서 이 내란죄로 이어지는 논리를 제출해서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그 이어지는 논리 구조가 부족하다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무능한 거죠. 공수처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검찰만 비판할 게 아니라 공수처도 같이 좀 비판을 했었어야 되고 생각하는데 너무 검찰만 비판하다 보니 뭐 이런 비판들, 뭐 법원에 눈치 보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된 건데 저는 그건 좀 정무적으로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다만 지금 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만약에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뭔가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곧 나오는 건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요한 판결이 있잖아요. 저희는 국민의힘이 봤을 때 지금 강성 친윤들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하면 불복하기 위한 제스처나 아마 움직임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걸 자꾸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에게 논리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원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 비판은 지금 자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 쭉 이어가 보는데요. 마지막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 하나 준비된 게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이 생긴다 그러죠? 친명 전국 조직이라고 약간 별칭이 붙어 있어요. 이게 15일 출범을 하는데 일단 주도를 한 인물들은 김용진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대표적인 친명계 정치인들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방향을 이끌고 15일 날 어떤 조직을 출범한답니다. 근데 여기에 우상호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 여긴 친명계 아닌 분들로 통상 간주가 되는데 합류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민주당 관계자 설명은 당과 이재명 대표의 외연폭 넓히는 역할 이걸 할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겼다. 국민주권 전국회의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생긴답니다. 성치훈 부죠. 이거 혹시 14일 당초 예정됐던 그 14일 날짜 맞춰서 그 다음 날 잡은 겁니까? 이거 굉장히 묘한 시점입니다, 지금. 날짜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국민주권 전국회의의 목적은 일단 공식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원래는? 네, 조기 대선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 뭐 출마 희망자나 이런 분들을.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출범시키는 1년 전부터 준비해야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그 의장 그 김병욱 전 의원과 김영진 의원을 봤을 때 두 분이 친명 중에서도 강성이 아니시거든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게 좀 직언을 가장 많이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한때는 뭐 이재명 대표가 좀 멀어졌던 기간도 있다고 다들 알고 있을 정도로 좀 쓴소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김병욱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 조직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친명 전국 조직은 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라고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강한 목소리를 내시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 뭐 친명 조직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주제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약간 우리 사회 문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어떤 일이었어요. 그 어떤 후속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됐군요. 지난달 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살인 혐의요. 신상 공개 결정이 나왔어요. 지금 속보 들어왔습니다. 대전경찰청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고 결정한 거예요. 오늘 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까요? 그 내용이요. 지금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지금 화면이 이렇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시점인데 지난 10일이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됐고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됐는데 근데요 지금 신상공개 결정이 됐는데 실제 공개는
오늘 안 하고 내일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참담하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 초등학생을 정말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범죄인데, 이 교사가 직접 본인도 이제 자해를 하고 이런 일정들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서야 첫 대면 조사가 있었고 이후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네. 오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 결정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때는 범죄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그리고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범행의 어떤 잔인성이나 중대성 충족이 되었고요. 이미 증거도 충분합니다. 본인이 첫 대면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알 권리, 국민들의 알 권리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여지지만, 오늘 사실 심의가 생각보다 좀 길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원래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뉴스와이도 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 방송 중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좀 추측해 보자면요. 예. 지금 현직 교사에 대한 신상 공개입니다. 음. 그리고 살인이라든 가장 중한 죄를 범한 상황인데, 해당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이미 많은 범죄 사실들을 알고 있겠지만 예. 본인이 함께 학교를 다녔던 선생님에 대한 그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고, 예. 그 학생들이 받을 충격이나 그 정신적인 여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잔혹성 이런 부분들은 이미 넉넉하게 충족이 되고도 남았지만 학생들의 그런 충격 여부와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측면들을 좀 조율하느라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신상 공개한다 결정됐잖아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내일입니다. 왜 오늘이 즉각 공개가 아니고 내일입니까? 원래 이 관련된 규정을 보면은요. 예.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5일이요? 네, 이전의 사례들 보면은요. 정말 끔찍하게도 동료 군무원을 살해했던 이 살인 사건에서도 이 5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즉각적으로 이 신상 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도 내고 예. 취소 소송도 제기하면서 신상 공개 기간을 더 끌어갔던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이 피의자는 적어도 이 이의 신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즉각 결정에 동의는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간이 좀 늦어진 측면도 있고 아. 바로 공개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일명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예.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기타 서류들 준비하는 정도 과정인 것 같고 즉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빠른 시간 내에 공개는 이루어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일과 시간이 지나긴 했네요. 뭐 이런저런 상황을 좀 고려해서 일단 신상을 공개합니다. 얼굴, 뭐 나이, 이름 등등등 공개합니다. 다만 내일 홈페이지에 띄우겠습니다. 이런 결정이군요. 근데 이 신상 공개 나오기 직전까지 사실은 이 해당 교사가 지금 약간 정신병력이 있다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과거에 지난해죠. 이게 서울에서 있었던 또 끔찍한 일인데 일본도 휘둘려서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는 그때 약간 이 정신병력 이유로 공개가 안 됐어요. 그때는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2차 가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정신병력의 경력을 갖고 예.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실제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개가 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공개를 하는 것이 예. 피해자나 그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보다는 오히려 2차 가해를 통해 피해가 더 극심한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그런 여지를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요. 예. 문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이 아니라 느끼기에 좀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누구는 정신질환의 이유로 해서 공개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누구는 또 공개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예. 사실 이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공개가 되는 것이고 위원들도 뭐 학계나 전문가 다양한 구석 인적 풀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일관된 기준을 갖는 것 그리고 실효성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의자가 크게 다쳤기 때문에 치료에 시간이 필요했다고는 해도 예. 이미 상당 부분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공개하는 그런 시기는 적절한 것인지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고자 하는 범죄 예방 효과 갖고 오고 있는 것인지 제도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송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상 공개 결정이 나오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또 결정이 났습니다. 내일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그냥 명시로만 지금 현재까지는 알려졌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역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빠 찬스인데 그냥 아빠 찬스가 아니군요. 끝장 아빠 찬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진과 인물이 있는데 뭐 짐작이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우선요. 이 이슈가 다루는 인물, 과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도 있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였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로 아드님이 세자도 불리셨던데 모든 특혜 지원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컴퓨터 기록 삭제는 왜 하셨나요? 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지금 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공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이 좀 공개됐는데 일단 이 내용이다. 하나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저렇게 한 거예요. 이제 부자 세습 뭐 이런 제목 달려있죠. 아들이 선관위 쪽에 이제 응시하려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또 알려요. 잘 부탁한다. 선관위 담당자에게. 우리 아들이 응시하니까 잘 좀 부탁한다. 이거 청탁 아닙니까 이거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인천시 선관위의 선거과장 B씨를 면접위원으로 넣으라고 그래요. 본인 아들을 위해서 본인이 잘하는 사람을 아예 면접위원으로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 꽂은 겁니까? 지금 뭡니까? 원래 다른 사람이 면접 보게 돼 있답니다. 다른 위원이. 근데 바꿨대요. 그걸 B씨로. 다음 하나 더 보죠. 근데 이 B씨요. 면접 날이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이 전 사무총장의 아들 관련해서 김씨고 강화 출신의 중앙선관위 직원이 아빠가면 누구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임용이 됩니다. 강화군 선관위. 임주혜 변호사. 이게 지금 이 선관위 전 사무총장의 뭐 비리잖아요. 근데 이거 선관위 직원들이 사실상 협조한 거 아닙니까 이거요? 네, 사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조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느냐 싶은데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때는 2019년도인데요. 이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다른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천시 선관위에 경력직 채용 공고가 있다는 소식을 사실 공고가 정식으로 올라와서 뭔가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도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를 통해서요? 그렇죠.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그 자식이 직접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지금 수사 대상이지만 그거는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렇죠. 적어도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참으로 충격적인데요. 면접위원을 누구로 지정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하도록 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된 그 내용에 따르면요. 미리 자기소개서 양식과 채용 공고문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에 대해서 곧 공개될 거다라고 한번 거절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다시 재차 자기소개서 양식과 공고문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결국 받아냈다. 이런 것이 언뜻 들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데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임용이 된 거죠. 이 경력직 채용에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씁쓸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그리고 처음에는 강화군 선관위예요. 근데 이 채용된 아들이 또 인천시 선관위로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긴 거잖아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뭐가 더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아까는 이 부자 세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아빠 찬스 중에서도 뭐 대단하네요. 이게 옮겨가요. 아들이 이거 옮겨가기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아들이 또 강화해서 출퇴근하기가 어렵다면서 관사 요청하는데 관사가 없었어요. 근데 보면은 개인 명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에 월세는 인천 선관위가 지급.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니까 당연히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선 출퇴근이 어렵다고 하면서 관사를 요청했는데 당장 지급이 어렵자
오피스텔을 구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의 이 특약 사항을 보면은 인천 선관위에서 이 지금 월세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월세 비용까지 인천 선관위에서 지급을 해주면서 특혜 채용을 해준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얼마 전에 이게 선관위는 뭐 가족회사, 진정한 가족회사입니까 이게? 이 정도 되면은요. 일단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업무상 배임으로 굉장히 좀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요.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 사실 가족회사 운운할 정도로 이런 그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 결정으로 이제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못 받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 선관위 곳곳에 피어있는 이 곰팡이를 걷어낼 건가, 햇빛이 잘 들게 할 건가, 정말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선관위가요, 헌재 결정이 이렇게 있어도 선관위 스스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하고 그 직무감찰 결과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게도 되지 않는다면 일단 법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둘 수 있잖아요. 유사한 제도로 중앙선관위에도 특별감사관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관위의 어떤 그 감사위원회보다 훨씬 더 독립적인 조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헌을 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한 1분이 남았는데요. 성시훈 부의장. 이게 보면은 이 전 사무총장 혼자만 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누가 다 용인하고 그래서 이게 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죠. 조직적 범죄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과연 이 전 사무총장의 아들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내부 감사에서는 그것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헌재가 이거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재발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놓고 국회가 어떻게 선관위의 이런 것들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감시할지를 철저하게 법으로서 제도로서 구축하는 것이 저는 정치권이 해야 될 그 차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한 20여 초 남았는데 이거 처벌 수위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 지금 일단 분리해서 볼게요. 김세환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어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 곧 첫 재판 변론 기일도 열리게 되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혐의점들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채용 당사자, 이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가 의뢰가 들어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연 이 사실에 이 자녀까지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을지 밝히는 게 수사 쟁점될 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깊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봐야겠습니다. 자, 잠시 후 뉴스7에서는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공연을 앞둔 국민 가수 이미자 씨의 단독 인터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